이 나이에 무슨 임플란트야, 그냥 참고 살아야지. 72세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 2개, 왼쪽 어금니 2개, 총 4개의 치아가 빠졌지만 건강보험은 딱 2개만 지원된다는 이유로 나머지는 포기하셨습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넘게 드는 현실. 결국엔 오른쪽으로만 씹다가 턱이 아프고 한쪽 치아는 금방 닳기 시작했고 식사는 점점 고역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입니다. 2개였던 지원이 4개로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하나에 100만 원씩 하던 임플란트를 이제 30% 비용만 부담하고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치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씹는 힘은 곧 삶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치아 하나를 회복하는 일도 결국은 노후 삶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넘어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8가지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씹는 힘이 돌아와도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약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 약이 나를 살리는 건지 해치는 건지 모를 때 어르신들의 불안은 다시 시작됩니다. 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비닐봉지 가득 약을 들고 병원에 오신 68세 할머니가 하신 말입니다. 혈압은 내과, 통증은 정형외과, 눈은 안과. 병원마다 처방받은 약이 서로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건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많은데 전체 건강을 함께 살펴줄 사람은 없는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번째 변화가 바로 노인주치의 제도 확대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르신 한 분에게 전담 주치의를 지정해 만성질환부터 약물 복용, 진료 이력까지 전반적인 건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있는 어르신이 정형외과를 갈 때도 주치의가 그 정보를 미리 파악해 위험 요소를 체크하고 중복 처방도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 정보를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약을 먹을 필요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입니다. 전국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행 중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치의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진짜 필요한 치료를 진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건강을 한눈에 살피고 끝까지 책임져 줄 의사. 그 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바로 식사입니다. 밥 한 끼 먹기 힘들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냉장고엔 반찬 대신 물 한 병, 라면 2봉지뿐인 집. 차려 먹는 게 번거롭고 함께 먹을 사람도 없다 보니 끼니는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가 아니라 그저 허기를 때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식사 준비는 귀찮고 같이 먹을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 하루 2끼, 1끼로 줄어드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밥을 굶는다는 건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건강까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먹는 밥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병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준비된 3번째 변화,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 전국의 경로당 중 약 42%만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마저도 주 2에서 3회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일 주 5일 내내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급식의 질까지 함께 개선된다고 하니 그저 끼니를 때우는 수준에서 벗어나 영양 균형이 잡힌 따뜻한 한 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식단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사회적 식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한 끼 식사를 통해 어르신들은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급식 재료를 지역 농산물과 상점에서 공급받는 구조로 확장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 역시 예산 확보와 지자체 실행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동네 경로당이 바뀌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확인하면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로당 밥상이 따뜻해지면 어르신들의 하루도 따뜻해집니다. 혼자 드시던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인간적인 복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적인 복지란 결국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간병인을 부를 여유가 없어 가족이 직장을 포기하고 병상을 지켜야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는 단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숙제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 숙제를 덜어줄 변화입니다. 간병비 공공부담화, 노년의 또 다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정책입니다. 간병비 때문에 이 집을 팔아야 할까요? 75세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아들이 울먹이며 제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2만 원, 한 달이면 360만 원. 그게 바로 현재 간병비가 가족에게 남기는 숫자였습니다. 병보다 무섭다는 말,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비용을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도 없고 국가의 직접 지원도 없는 상황. 민간 간병인을 부르면 월 400만 원 이상이 드는 현실 속에서 간병 시작과 동시에 가정의 경제는 무너지고 그 고통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네 번째 변화, 이재명 정부의 간병비 공공부담화 정책입니다. 이제는 간병비도 건강보험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완전한 무상은 아니지만 본인 부담률을 대폭 하향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아직 전국 시행이 아닙니다.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산만 해도 연간 15조 원에 달하는 큰 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병원이 시범사업 대상인지 지자체에서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인지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을 준비하는 겁니다. 치료는 병원이, 간병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병보다 무서웠던 간병비가 더 이상 가족을 쓰러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 말을 장난처럼 건네신 어르신의 표정에는 웃음 대신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현재 이 제도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연금의 20%씩이 자동으로 감액됩니다. 결혼한 이유만으로, 그리고 같은 주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 모두가 매달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약 34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자 약 27만 원으로 감액되어 총 54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13만 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반면 같은 집에 사는 90세 어머니와 68세 아들은 각자 연금을 전액 수령합니다. 이런 기준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제도적 차별로 느껴졌고 결혼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이 커져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감액률을 20%, 15%, 10%, 5%, 궁극적으로는 완전 폐지 0%까지 나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 역시 아직 완전한 시행은 아닙니다. 단계적 폐지라는 점을 감안해 정책 변경 시점에 맞춰 재신청 또는 감액률 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관련 공지와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단지 부부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제도, 이제는 그 부당함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어야 할 오래된 모순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살 돈이 없는 현실. 82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지금은 이 집 때문에 굶고 살아야 해요. 그분의 냉장고 안엔 라면 2봉지와 물 1병. 하지만 집값은 15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었습니다. 집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말은 노후에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6번째 변화, 바로 주택연금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도입입니다. 지금까지의 주택연금은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집값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1주택자여야 하며 임대 수익이 있으면 또 제외. 정작 진짜 필요한 어르신들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재명 정부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공간에서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보이스피싱, 위장계약, 위임장 사기, 고령자 대상 사기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긴 자녀나 지인과의 재산 분쟁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제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집에 계속 살고 사망 후에는 미리 지정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속하는 계약, 중간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법적 장치를 갖춘 신탁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일본, 독일 등 고령사회 국가에서는 실효성을 입증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집은 단지 자산이 아닙니다. 기억이 깃든 공간이고 삶의 뿌리입니다. 이제는 그 공간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엄을 지키려 할 때 또 다른 벽이 어르신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일하면 연금이 깎인대요. 70세 경비원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뒤섞인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한 달 약 3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아파트 경비 일을 성실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로 연금의 50%를 감액합니다. 일한 만큼 벌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닌 불이익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이 불합리를 바꾸기 위한 7번째 변화, 연금 근로소득 감액 제도 폐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월 308만 9,620원, 2024년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3만 7천여 명이 연금 감액 대상이 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약 2,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이 제도는 전면 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벌을 주는 사회는 바꾸겠다며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어르신이 일을 계속해도 연금은 그대로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정책도 아직 전면 시행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감액 기준 완화와 행정 절차 개편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고 정책 변경 시점에는 반드시
소득 재신고, 연금 재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는 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불이익이 아닌 존중으로 돌아오는 사회.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노년의 일에 대한 인식에서도 시작돼야 합니다. 60세 이후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한 어르신이 하신 말입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이 났고 국민연금은 2, 3년 후부터나 나오는 상황. 결국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는 벽에 막혀 생계, 자존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번째 변화,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시작은 62세에서 65세, 그 사이 2년에서 5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일명 보릿고개라고도 부르죠. 경제적 불안정은 물론 사회적 단절과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노사협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시행되는 변화는 아니며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추진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대폭 확대입니다. 기존에도 공원 청소나 급식 도우미와 같은 단순 직무의 일자리가 있었지만 그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리기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통안전지킴이, 문화해설사, 복지관 보조, 어린이 보호 활동 등 사회적 의미와 경험이 반영된 맞춤형 일자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70세에도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어르신들이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는 사회가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역할이 끊기느냐, 이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에서 이 나이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로 일은 생계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8가지 변화. 그것은 단지 노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약속이었습니다. 누구도 병들어 쓰러졌을 때 가족에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결혼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치아 하나, 밥 한 끼, 일자리 하나가 삶의 무게를 줄여주는 실질적 복지로 이어지는 것. 이러한 변화는 분명 반갑고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는 나이순이 아니라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절실하게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세대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회의 격차를 경험합니다. 어떤 아이는 돌봄과 교육, 정서적 지지 속에 자라고 어떤 아이는 빈곤과 방임, 차별 속에서 출발선을 뒤로 밀립니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우리는 출생부터 유아기까지의 보편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아동 건강검진 및 영양 지원의 강화, 그리고 빈곤 가정 아동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 보장 같은 구체적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청년은 단순히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 사회를 버티고 있는 핵심 노동력이자 정책 수혜가 아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져야 할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낮은 임금, 그리고 그로 인한 삶에 대한 자신감의 붕괴까지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확대,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보호, 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세대의 몫을 잠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대 간 복지의 균형, 그것은 단순한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에 대한 방향 설정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청년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노인이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짜 복지국가 아닐까요? 이제 남은 건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공약은 출발일 뿐이고 실행과 감시 참여는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과 청년의 복지도 반드시 함께 챙겨달라는 요청. 그것이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본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바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들이 많기에 정책이 구체화되고 시행이 결정되는 순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채널에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도록 돕고 여러분은 변화의 중심에 함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지이든 비판이든 우리는 언제나 냉정한 시선으로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런 정책도 필요해요. 우리 동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한마디 한 문장이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제도,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짓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미래, 그런 사회를 만들 책임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을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